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위기의 그리스,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이 올지 짚어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30일까지 15억 유로를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 갚아야 되는데요. 연장해달라고 했지만은 채권단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지금 은행문도 닫고 ATM도 닫고 5일에는 또 이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를 쓰던 유로존에서도 나가게 될지 아닐지 향방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모든 게 정해진 게 없고 정말 위기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이 국제 금융시장이나 또 나아가서는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 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오래 계셨던 분이시죠. 송현 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먼저 그리스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신 대로 네. 은행이 이제 문을 못 열고 해외 자금이 채도 안 되고요. 네. 그런 상황이 거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에서 경제가 이제 마비된 상태고 네. 좀 자세히 보면 사실상 이제 디폴트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디폴트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예. 예, 그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리스 사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재정 위기 국가였었고요. 네. 꽤 몇 년 전서부터.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그리스 사태가 이제 뿌리가 깊죠. 네. 또 그 사태의 본질도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 문제를 좀 단순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건 문제의 핵심은 네. 사실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스 자체의 문제는 보통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복지를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네. 퍼줘서 지금 정부가 재정이 빵꾸났다. 어려운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핵심은 아닙니다. 네. 진짜 핵심은 그리스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스는 예.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제클린의 재혼한 오나시스. 남편도 그리스 사람이고요. 예. 오나시스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고 또 정부는 또 세금을 안 걷고. 네. 네?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독일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네. 그리스에서 1년에 소득세를 100만 유로, 우리나라 또 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상 내는 사람이 7명 정도뿐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한 동네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걷으니까 결국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 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단일 통화를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유로라는. 네. 그 그리스가 이제 단일 통화를 쓰다 보니까 그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졌지만은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유로라는 단일 통화는 정부가 중앙은행으로 돈을 못 빌리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겹쳐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세금을 잘 못 걷고 있다. 그동안에는 복지에 너무 퍼주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조세를 잘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포퓰리즘인가요? 독일 예. 정부에서 예. 세무 공무원을 좀 파견해주겠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쉬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세금을 잘 못 걷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파퓰리즘 때문인지 아니면은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좀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어떤 그렇죠. 일단 걸까요? 공무원이 일단 부패죠. 공무원이 부패고 네. 또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그 공무원하고 연결 뇌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주 만연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스 한번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네. 세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았잖아요. 예. 유럽 중앙은행하고 IMF하고 이제 유로존으로부터 해가지고 구제 금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갚아야지 될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예. 빌리고 갚고 이렇게 해 오는데 그게 이제 그 계속 채무가 늘어나니까 네. 유럽 EU 유로 연합에서 더 IMF나 해서 더 강한 네. 요구를 하는 거죠. 세금도 많이 걷어라. 네. 또 복지도 줄여라. 네. 재정 지출을 엄격하게 해라. 그런 과정에서 이 1차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이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이중국적 갖고 이래 해서 예.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현재 정부, 시프라스인가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네. 내가 구제금융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한 걸 갖고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그렇죠.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외환위기 때 받으면서 엄청난 숙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 우리도 IMF에서는 진짜 굉장히 과도한 가혹할 정도의 그리스 정도에 구조조정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걸 요구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빚도 금방 갚았잖아요. 구제금융. 그렇죠. 뭐 근무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끝내버렸죠. 근데 지금 IMF가 아니라 그리스는 일단 30일 날 들어오는 IMF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걸 좀 연장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연장을 거부당한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돈이 없고. 거부당하고, 예.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네.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고 해갖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난주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이것도 사실은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기본 정신에 보면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특히 독일 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갚는 것도 못 갚고 또 국민들이 예. 이러다면 이제 그리스 전체에 현금이 부족할 것 같다 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뱅크런이라고 해서 돈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줄 돈 없고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이 은행 문을 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 같은 거는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굉장히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구제금융을 이렇게 다 못 받게 되면은 나라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국민 투표를 하면은 치프라스한테 표가 안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섞여 있는데 하나는 디폴트죠. 국가가 채무를 불이행하느냐. 네. 하나는 또 그리스가 유로를 돈을 떠나느냐. 예. 유로라는 돈을 포기하고 옛날 쓰던 드라크마로 가느냐. 두 가지가 지금 분리돼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리스 사람이나 치프라스나 여기는 대채무는 안 갚고 유로는 계속 썼으면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유로를 포기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기 여론조사 해보면 80% 이상이 유로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유로에 네. 남아있기로 싶어 하니까. 근데 두 개가 그게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느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오늘 흔들렸어요. 이제 그리스 디폴트 우려 이렇게 하면서 흔들렸는데 충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디폴트 상황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은행이 문을 닫거나 디폴트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당분간 조금 불안하게 했지만은 그게 크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분간 좀 불확실하게 흔들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예.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제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스로 끝날 거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다시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포르투갈 건들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전체의 문제로
갈 거냐. 네. 이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확정될 때까지 조금씩 흔들리겠죠. 몇 년 전에 재정위기 국가들이 통째로 흔들릴 때는 유럽 실물 경제까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이번에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리스 내에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 원하지 사실상 디폴트 상태로 가 있지만 네. 그렉시트라고 하는 그리스가 유로를 존을 떠나는 유로화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리스 문제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되면 전선이 이제 그리스는 다 끝났고 버린 거니까 네. 전선이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가 이쪽 그리스에 물려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나요? 물려있는 채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출도 그리스 자체는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보니까 나라 수는 한 62 정도 되니까 거의 네.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미미한 정도고요. 예. 그런데 유럽 자체는 우리나라가 제2의 수출 시장입니다. 중국 그렇죠. 다음에 예. 유럽 전체로 본다면 여기 미국보다 크죠. 네. 당연히 일본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로 끝나느냐 문제가 이것이 이제 확산되느냐가 저기 한국 경제에 미치는거나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죠. 네. 환율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출보다는 당분간 환율 쪽에서 영향이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다행히 그리스 사태는 이게 오래 끌어왔고 오래 끄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은 거의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스 네. 채권에 대해서. 그리스 채권은 대부분 EU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IMF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리스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네. 신용 경색이나 자금 이탈 같은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나 주식시장 당분간 예. 좀 흔들리겠죠. 근데 그게 크게 큰 충격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내에서만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정이나 통화당국에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리스 사태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사태나 모든 세계나 여러 나라의 금융 위기를 보면은 네. 뒤에는 다 과도한 부채, 빚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도 지금 본다면 신문에 여러 번 나듯이 가계부채도 많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렇죠. 정부 빚도 이렇게 과도하진 않지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정부 부채도.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간다는 건 언젠가는 지금 당장 1, 2년 내에는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상당히 그리스 비슷하게 충격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은 빚을 너무 늘리는 것은 그리스 사태를 볼 때 예. 바람직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현 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사랑과 사랑 즐거운 시간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청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가 노부부의 노후를 위한 자산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 있습니다. 방금도 짚어봤지만 그리스 사태, 이후에 그리스 현지와 또 세계 각국의 분위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사람과 사람 즐거운 시간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청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보다 먼저 저희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중국이요. 네. 주말 동안에 기준금리도 내리고 지급준비율도 내렸거든요. 네.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주식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하루에 6%, 오늘도 뭐 7%까지 또 그래요? 예, 주가가 빠지고 이 증시가 불안하다는 게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속내로는 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시진핑 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금융 개혁을 하겠다 이런 모토 아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증시가 불안하면은 부양책을 내놔서 좀 밑에서 좀 받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너무 또 오르면은 이제 규제를 또 강화해서 과열을 방지하고 이런 패턴으로 그 최근까지 그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폭락하니까 기준금리 지급준비율을 이제 주말에 인하를 해서 증시를 좀 다시 부양하려는 그런 기조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한 게 굉장히 좀 오랜만입니다. 그 2008년 이후 7년 만에 이렇게 동시에 인하한 건데 그 전에는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지준율을 내린다거나 하나의 정책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한꺼번에 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증시나 이제 경제, 특히 요즘 경제 나오는 그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성장률 목표가 이제 7%인데 이거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그 위기감이 이제 좀 커지니까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도 내려서 좀 그 소비,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양하려는 그런 조치로 좀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상 무제한 돈 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주말에 그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월요일 날 이제 당장 증시가 개장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선수 친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는데 오늘 이제 7% 넘게 또 폭락한 거 보면
이제 이런 약발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이제 좀 미지수고 앞으로 내놓을 대책이 과연 뭐가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재정 푸는 것밖에는 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 경기 같은 게 거품도 많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예, 그래서 재정을 푼다고 해도 과연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수출을 원한다고 하면은 위안화 절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금융 개혁의 그 원칙으로 보면은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한다는 예. 그런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 경제도 손해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현재 위안화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그 시그널이나 어떤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잖아요. 네네. 뭐가 이렇게 다 이번 달에 몰려 있는지. 네. 예, 그리스도 그렇고. 근데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국제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국제유가가 지난 4월 말부터 배럴당 57달러에서 62달러 선, 거의 이제 6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이란 핵 협상에 따라서 과연 이 박스권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게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이란이 이제 어떤 경제 제재가 풀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석유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현재 이란이 이제 원유 한 3천만 배럴에서 4천만 배럴을 지금 유조선에 실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돼서 이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협상이 6월 30일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지연된다거나 교착 상태가 된다면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거다. 특히 외교 관계가 경색되고 또 중동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이제 부각이 된다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반대편에서 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협상 지연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한 배럴당 10달러 이상 올라서 한 70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핵 협상 전망의 가장 큰 그 이슈는 그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과연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막판에 이제 최대 쟁점이고요. 서방에서는 당연히 그 사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이거는 주권 침해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좀 풀리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쉽지는 좀 않은 문제인데 협상이라는 게 언젠가 이제 막판 시한이 되면은 뭐 주고받기식으로 그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물론 이제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핵 협상은 이미 이제 4월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큰 뉴스가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출범을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 행장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요. 진리춘이라는 분이던데요. 네, 이제 중국 재정부 부부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차관급 정도 되는 거고, 이제 AIIB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제 그 사전 작업을 할 때 임시 사무국장을 이제 맡았었고,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줄곧 그 하마평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대부분 국가들도 이 진리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고요. 이 진 국장의 좀 이력을 좀 보면 그 1949년생이고 베이징 외국어 학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다고 하고요. 또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고 국제 또 경제 금융 국제 금융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개혁 개방을 할 때 그 초기부터 이 국제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또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이후에 이제 그 국가 간 협상을 할 때 그 대표단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뭐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 그 경력을 봐도 뭐 중국 투자유한 책임공사 감사장, 네. 또 국제금융유한공사 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부행장 이렇게 금융 경제에 대한 그 이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잔뼈가 굵고 또 네. 국제 감각까지 지녔기 때문에 적임자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부분은 아직 뭐 알려진 적이 좀 없는데 네. 우리나라도 좀 그 상당한 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자산 골든 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자산가 VVIP를 위한 특별한 자산 컨설팅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김창수 서압구정 골드클럽,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특별한 정보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 예, 준비가 좀 많이 조금 더 했습니다. 뜸이 들었는데 오늘은 네. 어떤 내용으로 사연을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논현동에 네. 사시는 분인데요. 상가 금융주택을 매각을 고려 중인 70대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걸 매각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서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논현동의 상가 경영주택을 매각 고려 중인 70대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3층짜리 상가 경영주택을 30년 전에 지어 살면서 매달 나오는 상가 및 주택 임대료로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30년 전에 지은 것이라서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생기고 임대 수익이 떨어져서 새로 짓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관리도 힘들고 새로 짓는 것도 부담스러운 차에 최근 대출금리 인하와 임대용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 이상의 27억 원의 매각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매각을 하면 보증금, 양도세 등 재비용 7억 원을 뺀 20억이 남는데 이 중에 일부는 2명의 자녀들의 전세금 등의 5억 원 내외를 보태주고 15억 원으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사셨던 노부부가 이제 그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건데 27억에 팔려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결국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예. 향후에 그쪽 지역의 어떤 가치 변동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이분이 자기들 부동산 소유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제 성향 자체가 금융자산을 좋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다른 직장이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힘들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령의 부부께서 이런 건물들을 짓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임대 사용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은데 이왕 예.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입장이라면은 차라리 적정 가치에 팔고 나와서 금융자산을 유지하는 게 네. 두 분 건강이나 노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좀 남의 밥상에 뭐나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이제 재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20억 원이 남고 5억 원을 자녀들한테 전세금 쪽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5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주느니 집 사는데 보태라 이렇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사실은 결국 그건데 예.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이 비용 이제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전세가 뭐 월세로 넘어가고 전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자녀들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팔려고 되는 그런 겸사겸사해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집 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뭐 집을 사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집을 사라고 할 때 돈을 주면은 이건 증여가 됩니다. 100%.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집을 살 때는 돈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니까 네. 소명할 때 이 2억 원이 어디서 났냐 또는 3억 원이 어디서 났냐 하다 보면 뭐 부모님한테 받았다. 예. 그럼 그 자체가 증여가 되니까 그렇군요. 증여세 신고가 되는데 네. 사실 전세금을 도와주는 것도 증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전세 사실 증여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전세라는 건 어찌 보면 대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좀 뭐랄까 좀 이게 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거죠. 고액 전세인 경우에는 보통 세무조사도 받고 하는데 이제 큰 금액이 아닌 전세인 경우에는 결국 돌려받을 때 나중에 아버님이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의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나중에 이제 뭐 증여 돈을 줄 때 뭐 두 분 간의 어떤 뭐 차용 계약 차용 계약? 같은 걸 예. 해가지고 하고 일정한 이자 쪽으로 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좀 해주는 것도 나중에 어떤 증여에 대한 대비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70대 노부부신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노후 자금으로 매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지금 강남에 사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면 좋은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5억 원을 자녀들한테 주고 나면 한 15억 원 정도가 노후 생활비로 남는다 그랬는데 충분할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생활비라는 거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뭐 약간 촌 같은 경우는 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를 노후 생활비로 많이 잡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강남권에는 보통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만이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좀 다른데 평균 잡아서 보통 한 강남에는 한 300에서 400 정도는 좀 있어야지만이 예. 이분들이 병원비도 생활하고 일반적인 그 수준에 맞는 교양 오락비, 그다음에 식음료비도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이분들 집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사실 15억 원 중에 사실 이걸 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은 사실 또 어디 가서 또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 부분에 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 부분에 있어서 또 이분들도 결국 월세로 들어갈지 또는 전세로 들어갈지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이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결국은 지금 보면 이 15억 정도라도는 이제 하면은 결국은 새로운 집을 사기에는 자기 생활비로는 너무 빠듯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아마 한 300 정도의 뭐 지금 정기예금으로는 도저히 300이나 400 정도의 그 이자를 만들기가 10억 원에도 쉽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금리의 뭐 ES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약간 투자 상품으로 해서 이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적어도 최소한 5억 원에서 한 7, 8억 원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자금으로 가지고 한 6, 7억 정도로 이제 약간은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좀 약간 외곽 지역에 뭐 너무 외곽은 아니지만은 인근에 약간 좀 눈높이 낮추 전세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옮기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서 월세를 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ELS나 이런 것들로 운용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된다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8942님 외 2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